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집은 충분해요. 널렸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공급을 쥐었다 폈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허니버터칩, 포켓몬빵 지금 마트에 널렸습니다. 안 사요. 근데 한때는 허니버터칩에 포스트잇 붙여서 선물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아파트는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빌라는 남아도니까 안 올라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투자로 빌라를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클릭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가격이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빌라를 살지 참 어렵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안 오르지 않을까,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빌라를 10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빌라 매수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해요. 쉽게 접근을 하면 정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황금성이 좋은 상품도 아니고 잘못 사면 정말 평생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투를 해본 사람은 아실 텐데요. 어렸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타투를 하면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빌라 매수는 문신처럼 지울 수 없는 평생 꼴보기 싫은 빌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를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피해야 할 빌라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정말 많은 위험을 피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빌라를 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빌라를 산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빌라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는 빌라.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빌라인데요. 겉보기엔 완전히 주택 같아 보이는데 서류상으로는 사무실, 학원, 병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빌라들이 있어요. 이런 빌라 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안 나와요. 은행에선 이걸 상가로 보거든요. 취득세율도 주택보다 훨씬 높고 나중에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에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 완전히 막혔을 때 한때 법원에서 근생 빌라는 상가라서 대출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물건이에요. 겉은 빌라, 속은 상가, 이런 물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위반 건축물.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인데요.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표시가 있거나 불법 증축 흔적이 있는 빌라입니다. 베란다에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되어 있거나 옥탑방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곳들 많이 보셨죠? 이런 빌라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담보로도 인정 잘 안 해줘요. 결국 팔리지도 않고 발목만 잡히는 거죠. 세 번째, 재개발 구역 내 권리 선정일 기준일 이후 신축 빌라인데요. 재개발 들어간다고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입주권이 안 나오는 빌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보상액은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100% 손해보는 케이스예요. 네 번째, 주차난 관리난 심각한 빌라. 네 번째는 주차난 관리난 심각한 빌라인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꼭대기, 탑층 빌라죠. 주차 대수 부족한 곳, 관리비 적립이 제대로 안 되는 소형 단지들, 이런 곳은 임대나 매매 수요가 정말 적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져서 매도할 때 장기 매물이 되기 쉽습니다. 대지집은 많고 임대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정말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금액에 살 수 있다면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고 현재 누수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층 빌라. 5번째, 반지하 저층 빌라인데요. 습기, 곰팡이, 환기 불량으로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는 빌라들이에요. 수리비 폭탄 맞기 쉽고 매수자들이 기피해서 매매가 거의 안 됩니다. 이 모든 빌라들은 바로 팔아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사시고요.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빌라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빌라 전세 보증 조건을 70%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전세 보증 조건을 강화하면 전국 빌라 전세의 78%가 문제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2억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차인은 아싸 6천만 원 싸게 거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6천만 원 차액은 누가 메꿔야 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 돈을 못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새로운 임차인 못 받고 집은 또 경매로 넘어가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월세로 전환됩니다.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 거죠. 전세 2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매달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보니까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물건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세 물건들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또 전세 시장에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은 내년에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어쩌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죠. 집주인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입자 보증금 빼줄 돈 어떻게 마련하지? 그냥 다 정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 거죠.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의 126% 정도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기준은 98%까지만 가능해집니다. 무려 28%포인트나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전국 빌라 전세 계약의 78%가 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건 중 8건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임대하고 있는 강동구 빌라를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공시 가격을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준으로는 1억 9,600만 원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려 차이가 5,400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와는 1억 9,600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요즘 빌라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이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아요. 세입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안정장치가 사라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결국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역전세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빌라 전세 시장에서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정부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 사기 예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사기 위험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허그 재정 안정화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 90%로 한번 강화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결국 전세 사기는 막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커진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외국 자본과 대기업이라는 겁니다. 중소형 집주인들이 자금 부담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니까 돈 많은 대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임대시장이 대기업 독점과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세입자분들에게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역전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대거 발생하면서 전세 난민이 급증할 수 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대료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많은 전세 계약들이 만료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완전한 재편이 예상됩니다. 개인 집주인들은 대량으로 시장에서 이탈할 거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 전세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해지겠죠. 아예 전세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분들을 위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을 미리 체크하세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하세요. 매월 추가로 나갈 돈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대출 상품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가 어려우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분들을 위한 대응책도 말씀드릴게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세요. 기존 보증금과 신규 보증금 차액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미리 계획해 두셔야 합니다. 월세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월세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매각도 고려해 보세요. 버티기 어려우면 때때로 정리하는 것도 답입니다. 정부에게도 바라는 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들이 있어요. 단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바꾸지 말고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고요. 서울이랑 지방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죠. 중소형 임대형 보호 방안으로 자금 지원이나 유예 기간을 줘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장 안착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책 방향은 맞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져야 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정책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면서 수요를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 가격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남들과 다른 시야로 시장을 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부를 만든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할 때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98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앞으로 빌라 시장은 분명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물건들이 헐값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제대로 읽고 있는 투자자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요. 현금을 확보하고 좋은 물건을 선별하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바닥을 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그때가 바로 진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현금을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열매를 따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둘째, 돈으로 타인의 시간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하는 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이제는 부동산만 하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투자라는 것은 던질 투에 재물 자자를 써서 돈을 던져서 돈을 튀기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게 직장인이죠. 그 다음에 사업가, 그 다음에 투자자입니다. 근데 거의 이런 구조로 올라갑니다. 피라미드로 한다면 직장인, 사업가, 투자자입니다. 직장인은 가장 안정적이지만 자유가 없고 상단이 명확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돈 버는 방식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 이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는 내가 파는 시간의 가치를 높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는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둘째, 돈으로 타인의 시간을 사는 법이 있어요. 자영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쥐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10명의 직원을 고용했을 때 나는 하루 240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특정 사람에게 비싸게 판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싸게 사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하는 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이제는 부동산만 하면 안 되죠.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투자라는 것은 던질 투에 재물 자자를 써서 돈을 던져서 돈을 튀기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 세 가지 방법부터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전 별님이었습니다.